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유튜버와 갈등을 빚어온 다른 유튜버가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80대 남성이 7살 딸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금요일. 너무 좋아. 나 완전 좋아. 금요일. 주말이 또 왔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 어머니에게도 중상해를 입힌, 그래서 이 머그샷 공개법의 첫 대상이 됐던 26살 김레아. 이자가 말이죠, 법무법인 JK라는 곳에 변호를 맡겼는데 담당 변호인이 무려 10명이랍니다. 10명, 와우!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미 된 거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까지 냈대요. 자,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사형 가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은 정말 최고예요. 타 채널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하신 한영아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사반이 네이버 웹툰 배달왕 2화에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TJBC 사건 차장으로요 하신 정석환님. 자, 대구에서 사진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사반 안 보면 눈에 막 총기가 생겨 하신 이은경님. 임신 7주차 직장인입니다. 지하철 임산부석 항상 어르신들이 앉아 계세요. 이 배지를 보여주고 비켜달랄 수도 없고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예비 엄마들 너무 힘듭니다 하신 김현경님. 일요일 저희 딸 타빈이랑 태호가 결혼합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예쁜 딸 타빈이 잘 부탁해요 하신 송연옥님. 인천의 김동주님, 윤상귀님, 김경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데이. 최고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절도범 공개 수배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옥상에 나타난 저 남자 주목해주세요. 빨래를 널러 온 걸까요? 어슬렁. 자, 그런데 잠시 후 난간 난간 아래쪽에서 머리가 쏙 들어오니 벽을 타고 옆집 옥상으로 지금 짜짜짜짜 힘겹게 겨우 올라왔습니다. 자, 바지를 툭툭 털더니 장갑을 이제 막 고쳐 끼면서 쓱 저렇게 카메라를 지나는데요. 아니, 도둑놈 얼굴은 가려놓고 뭔 공개 수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 나라 법이 너무나 싫습니다. 얼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 인간의 옷, 체형 잘 좀 봐주십시오. 저 집에서 세상에 아이 저금통을 털어간 놈입니다, 저놈이. 네, 지난 5월 4일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언니와 형부, 조카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타 지역으로 놀러 나갔다가 저녁 9시쯤에 귀가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집을 뒤진 흔적들을 발견한 건데요. 형부의 갯돈 160만 원, 그리고 6살이 된 조카의 저금통 2개, 이렇게 현금만 도난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직후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집 옥상에서 제보자의 언니네 집 옥상으로 이동한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창문으로 침입한 걸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절도범이 해코지하거나 또 침입할까 봐 언니는 잠도 못 자고 조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절도범을 공개 수배하고 싶다고 제보해 왔습니다. 자, 여수 일대에서 저런 인간 꼭 보셨으면요, 꼭 좀 제보해 주시고 추가 피해 나오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고 났는데 찰칵찰칵입니다. 참, 역시 사반 가족의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정지선 앞에 스톱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슬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스톱 안 돼, 꽝! 세상에. 아이고, 라이더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자, 지금 너무 아파서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못 일어나고 허리춤을 지금 부여잡고 있죠. 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리네. 뭔가 이렇게 라이더를 살피는 척하더니 아저씨. 자,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할까? 찰칵. 아니 119를 불러야지 뭔 사진을 찍고 앉았어. 자, 라이더를 잠깐 보는가 싶더니 또 멀뚱멀뚱 서서 어머머머 나 어떻게 발만 동동 주변 눈치만 저렇게 보는 거 같죠. 박 변호사님. 네.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쓰러졌어. 못 일어나. 그런데 보험사에다가 낼 사진부터 찍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좀 하여튼 뭐 당황했던 거는 뭐 그렇게 보이는데 아주 좀 매정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요건 5월 3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김해에서 밀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났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신호 위반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오토바이가 정지 신호인 그 건널목을 지금 건너다가 잘못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고 나면 빨리 영상이나 사진 찍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성 운전자가 사진 찍는 데서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파서 지금 완전히 지금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 조금 그 사람을 더 돌봤던 게 맞지 않나. 뭐 사진 찍는 건 그 후에 찍어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어요. 사고 났을 그러네. 때. 위반했을 때는 처벌의 가능성도 뭐 처벌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인간답게 조금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라이더도 횡단보도를 지금 오토바이로 건너려고 잘못한 거예요. 하다가 뭐 과실이 있죠. 자,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대물 사고일 경우에는 아까처럼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증거 남기는 것 좋지만 대인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 구조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 구호 조치를 한 다음에 후 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이 있으면 재빨리 111 신고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사고 처리하지 마시고 꼭 인명을 구조하게 119로 연락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류준열 입 열었답니다. 자, 얼마 전 배우 한소희 씨, 혜리 씨와 함께 환승연애 논란의 이 중심에 섰던 배우 류준열 씨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제 사생활 관련된 이슈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 배우의 이미지 타격이 시청 순위나 누적 시간 같은 결과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핀트를 맞춘 답변을 부디 듣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답변이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이 제작 발표회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작품이나 우리 동료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좀 피해가 드리는 것 같아서. 자, 침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뭐 들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침묵이 되게 무책임했다, 비겁했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류준열 씨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대중들이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좀 사실은 환승연애 사건도 있었고 원래 뭐 그 환경 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린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린워싱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상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니까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관된 또 여배우들 둘은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기보다는 해명인 듯하지만 또 피해가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침묵하면서 내가 묵묵히 이걸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제 본인의 판단이 맞긴 한데 그래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면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배달 왔다가 득템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배달 음식을 든 남자. 이제 막 호수를 확인하면서 복도를 지나더니 자, 아래를 저렇게 슬쩍 계속 쳐다보면서 계단을 오르죠. 지금 봅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후에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오더니 아까 그 문 앞 택배로 직행. 자, 등을 돌린 채로 한참을 꼼지락 이때 바닥으로 뭔가가 툭 떨어집니다. 포장지와 빈 상자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장지까지 까고 버립니다. 자, 그러더니 알맹이만 소중하게 들고는 꼬고. 자, 박 변호사님. 예. 훔치려면 그냥 다 들고 가든가. 그 와중에 쓰레기는 다 버려놓고 알맹이만 챙겨가니 안 그래도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네요, 진짜 이거. 최고로 나쁘게 느껴집니다. 배달 기사입니다. 배달 기사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택배해도 그 절도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를 이제 제가 택배가 도착했는데 아마 위층으로 배달 가던 음식 배달 가던 기사가 그것을 보고 가져갔던 걸로 보여요. 뭐가 들었냐면 칼타공기예요. 네? 그 구멍 뚫는 거. 어. 아주 문구용품 같은 거죠. 그거를 지금 한 10만 원 상당인데 아이고야. 그거를 이제 이 수강생용으로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그걸 가져간 건 뜯고 가져간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버렸다고 합니다. 아하. 나중에 이제 플랫폼 통해서 저거 누가 가져갔냐 하니까 플랫폼에서는 예. 배달 기사 그 신원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없다고 하니까 10만 원 상당을 또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고소하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좀 경찰에 좀 얘기해 보니까 그렇고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민사소송 하기에는 또 돈도 그렇잖아요. 나 진짜 그러면 민사소송 하세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 그렇죠. 같아.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좀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지금 알려온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미운 우리 사촌 동생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 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기 싫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가 마음을 안 쓰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사촌 동생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인데요. 2년 전 사연자의 결혼식에 사촌 동생 커플이 와서 축의금을 안 내고 밥만 먹고 가고 사연자의 딸 돌잔치 때도 두 사람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와서 밥 먹고 답례품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넘어간다고 해도 이모네 집에 자주 놀러 가는 친정 어머니를 향해서도 이모는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 사연자가 자연분만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자연분만에 자부심 있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게 되면 남편도 같이 갈 텐데 사촌 동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편 앞에서 면이 안 선다는 거죠. 친정어머니는 축의금을 내라고 성화를 내면서 이모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내라고 하는데 사연자는 어머니가 사연자 대신 내준다고 해도 싫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아, 이게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상이야, 이거 사. 너도 참 딱하다. 다의 그놈의 지집에 싸가지 없이 공개 뭐 어제 오늘 일이냐. 상이 너까지 장군멍군하면 다의 그것이랑 똑같은 애 되는 거요. 그러지 말고 이 엄마 얼굴 보고 그냥 부조만 해. 나도 마음 같아서는 걔 결혼식장 가기도 싫어. 이모가 된 마당에 그래도 사람들이는 해야지 않겠냐.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 구도 정말 너무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딸입니다. 안 해. 아니, 못해. 절대 못해. 다의 그놈의 지집에 버르장머리만 없는 줄 알아? 내 결혼식 때 빈손으로 와서 스테이크만 잔뜩 썰고 가네야, 걔. 우리 지훈이 돌 때는 또 어떡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도대체 수건은 왜 받아가니? 엄마 억울하지도 않소? 정 엄마 면 세우고 싶으면 엄마 돈 쪼개서 내 이름으로 내든가 X. 잠깐만, 백다희 아나운서. 제가 아까 시간 놓쳤어요. 오로 진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자,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내기 싫죠. 너무 얄밉고 본인의 결혼식이나 100일
그 돌잔치 때도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복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반듯하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깨달을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려면 내가 당당해야 되거든요. 나는 제대로 했어야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력 같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행동하면 나중에 얘기할 기회도 없이 정말 똑같이 나중에 취급받을 수 있다. 그게 정말 더 억울한 거다. 자, 박 변호사. 저는 어, 가서 어. 뭐 이거나 이거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기는 거죠. 10,000원이나 30,000원 정도. 그거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아니요. 같아요. 가서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값 정도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당히 안. 그거는 진짜 완전 저는 이게 분노가 있다면 약간은 박 소장님 말씀에 좀 더 이어가는 건데 적게라도 부조를 해가지고 주면서 자신이 풀고 싶은 것도 풀고 또 주는 것도 주는 거고 그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 변호사님 그건 완전 전쟁인데. 전쟁이 되나요? 네. 그럼 이거 정도 가십시오. 5만 원. 5 정도는 가주면 이해는 할 겁니다. 5 정도 가고 10 가지 마시고요. 아.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저는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으니까 아까 박상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을 잠깐만요. 보면요. 네. 우리 미스터 소수 의견 우리 은배 팀장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세분 방송에 좀 말씀에 집중을 해주세요. 네, 세분 말씀이 공감은 가는데 이 사촌 이종 사촌 여동생에 대해서는 예. 참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가실 때 아까 저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예.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빈 봉투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이 현우 터졌어 지금. 아니 진짜 아니 터졌어.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결혼식 때, 애 돌잔치 때 이런 거에 커플로 왔잖아요. 이 아내분도 남편이나 같이 가가지고 빈 봉투로 내면서 축하하고 그래야만이 이 여동생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더 심하면서 저보다요. 진짜 부분. 농담이 아니고 박지훈 변호사님 방금 진짜 리얼 웃음이 터졌어요. 아무튼 근데 빈 봉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팀장님. 뭐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한 그냥 안 내면 안 내고 그냥 내면 내는 건데 뭐 10,000원 내라, 30,000원 내라, 네, 빈봉도 내라. 야, 사건 반장, 야,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았는데요. 진짜? 네, 하지만 오래된 소녀님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람님은 축의금 내줘도 절대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초록숙님도 그냥 연 끊고 사세요. 뭘 갑니까? 남보다 못한 친척인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로 많은 사연과 제보 주십시오. 자, 대구 사시는 황모 선생님 보고 계시죠? 지난 6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못 호반에 한 카페 앞에서 딸뻘되는 여성 2명에게 봉변을 당하셨다고요. 어떤 차가 카페 입구와 인도를 틀어막고 있길래 여봐요, 여기 차를 세우면 어떡해, 차 빼는 게 좋겠어요 하자 갑자기 그냥 차 안에 있던 여성들이 개 XX 할망구가 뭔데 지랄을 한, 어디 가던 길 가라 미친 X야, 끄지라 띠용. 자, 황 선생님 순간 이런 것들은 사반에 제보해서 박제해야지 팍 뇌를 꽂히면서 저렇게 카메라를 딱 들이대자 어머 할머니 제가 언제요, 할머니 너무 속상하다 하더랍니다. 자, 저 두 사람들 얼굴 저는 다 봤습니다. 니들은 할머니 안 될 줄 아니? 응? 아이고.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유튜버와 갈등을 빚어온 다른 유튜버가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오프닝에서 짧게 좀 전해드렸는데 진짜 이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네,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흉기 살해 사건입니다. 알려진 대로 사망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50대 남성으로 조폭으로 자칭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조폭 유튜버입니다. 피해 남성은 여느 때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 남성이 뒤에서 급습해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빨간 천으로 흉기를 가린 채 차에 내려서 피해 남성을 쫓아가서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공격당한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도주한 가해 남성은 사건이 있고 약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약 20초간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로 고스란히 송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주대낮에 흉기 난동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외모 비하를 하고 성적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방송상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엄청난 드립을 해요. 이게 들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불쾌하다는데 진짜 좀 너무 심하거든요. 방송 취지 자체가 그냥 말도 못해요. 그게 아마 진짜 당해보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엄청 수위가 높고요. 자, 유튜버들끼리 온라인상에서 계속 서로 막 디스를 하면서 뭐 이러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깊은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년 전에 피해자인 유튜버가 그 가해자 유튜버가 아마 자기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마 외모를 비하하는 걸 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서로 비방을 하고 명예훼손죄, 무익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또 폭행죄로 고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해니까 가해 남성, 그 가해 피의자가 사실은 감정이 골이 깊다 보니까 그 감정을 사가지고 아마 그 피해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 내용이 왜냐하면 서로가 악플을 달면서 또 댓글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의 길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그만 상대 유튜버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네. 박 변호사님, 그냥 뭐 온라인으로만 서로 공방을 벌인 게 아니라 실제 만나서 주먹질을 했어요. 올해 2월입니다. 부산의 어느 곳에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 가해 남성이 피해 남성을 좀 때렸다고 해요. 폭행을 좀 가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당시 피해 남성이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금 열리는 상황이었어요.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형사사건, 피고인 사건에 참관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그 참관을 이제 가는데 아마 그것도 유튜브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하면서 내 지금 법원에 가는 길이다. 뭐 오늘 목숨 걸고 간다.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안전한 곳이 있겠냐. 설마 법정에서 나 어떻게 하겠냐. 등등의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가해 남성이 유튜브 생방송을 봤거나 참관 글을 아마 확인한 걸로 보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살인을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살인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본인의 동선을 방송으로 다 노출했던 거예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 사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돈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뜻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네가 마치 법조인 마냥 반전문가인 마냥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이걸 코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게 컨텐츠인 사람들이에요. 슈퍼챗도 있고요. 방송을 할 때 자기 계좌를 방송 하단에다 자막처럼 이렇게 써서 기입을 해놓는단 말이죠. 최고로 그쪽에서 전성기 때는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코를 코건다라는 은어가 있군요. 네. 코 걸어서 월 1,000만 원? 결국 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네, 정말 좀 끔찍하네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 조폭 유튜버를
조폭 유튜버들의 수입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 건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싸움이 날 때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래요. 그래서 너 뭐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고소하고 그럼 저쪽에서 탈세 저질렀다 그리고 고소하고 그럼 이쪽에서 또 모욕했다 또 고소하고 이쪽에서 무고다 그 고소를 하면서 또 유튜브 안에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응원도 하고 슈퍼챗을 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슈퍼챗이 이제 뭐 약간 유명한 조폭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도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피해 남성이었던 분도 뭐 검찰 송치 의견 한 건 나올 때마다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가해자 사람을 살해해 놓고 뻔뻔하게 저희 그 유튜브 그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해 남성은 살해를 저지른 뒤에 도주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고 시작해서요.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잘 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검거된 이후에도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이나 직후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건지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면서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도 하나하나 인사를 적기까지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주 중 카페에 들러서 커피까지 사는 기행도 확인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검거 중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바다를 보려고 강원도로 향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경주의 한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답니다. 예?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이 검거됐다. 그 글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래서 이 글을 그 와중에 어떻게 올렸을까 했더니 경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나 전화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휴대폰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사람 죽여놓고 도망가면서 말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바다를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완전히 무슨 막 문학 청년이에요 지금. 사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하고 그 유튜브 내 세계하고 혼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돈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커피 마시는 모습.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과정에서 혼내주려고 했다. 또 재판 받는 날 또 상대도 유튜브 생방송을 하니까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죽일 생각 없었다라고 그 후에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일날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입했던 아이고. 거 계획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구속영장이 아마 신청이 됐는데 내일 법원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막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교수님, 이 라이브 영상 그 끄트머리에 이 습격 장면이 고스란히 이제 찍혀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지금은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 있잖아요. 조선 그 칼부림 네네. 영상. 이게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또 유사 범죄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 저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방 범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개인들이 받는 충격,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검색하면 되고 현재도 오늘 이 영상도 35만 조회래요. 근데 아이고. 지금은 영상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저 일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저 일이 있고 나서 6시간 동안 그냥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칼부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봤다고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뇌가 다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보면 너무나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꼭 내가 경험해야만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 잔혹하거나 너무 무서운 영상을 보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서 남아서 그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절대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한테는 보이지 못하게 우리가 시청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구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뭔가 촘촘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인간이 말이죠. 유치장에서도 식사를 아주 잘 챙겨 먹고 새끼 꼬박 충분한 수면까지 취하고 있어서 그 옆에 그 유치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이더라.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말 충남의 한 식당. 동네 주민인 80대 노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술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식당 여사장은 딸을 식당 안에 둔 채로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나간 후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고 한 건데요.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정말 주목 좀 해주세요. 이 40대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제 오전에 맨 처음 제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노인이 딸을 추행하는 사진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했더니 제가 영상만 보면 지금 막 억장이 무너져 손이 떨려서 제가 지금 도저히 못 보내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예?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80대 노인의 뻔뻔한 이 행각을 알리고 싶다. 자, 이 사건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제보하신 40대는 이 충남의 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또 딸이 있는데 딸은 지금 7세인데 학교 지금 방학 중에 지금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상황이었고 당시 80대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가게 오픈하기 전이었다라고 해요. 이 좀 춥기도 하고 뭐 또 노인이 또 종종 오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옆에 이제 술 문 열 때까지 잠깐 좀 있겠다라고 해서 술 좀 마시겠다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노인하고 등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좀 가게가 그게 크지 않아서 5m쯤 되는 거리였고 어머니 같은 경우 40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밥을 다 먹은 후에 장사 준비를 했고요. 딸은 계속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좀 놀았다고 합니다. 노인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식당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요. 점심때쯤에 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만졌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라고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딸의 저 얘기에 어머님은 아유, 할아버지가 귀여워서 토닥인 거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CCTV를 확인하셨는데 곧바로 112 신고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끼 안으로 쑥입니다.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옷깃을 여며주는 듯 하면서 아이 가슴을 자꾸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 본 게. 그러다가 뒤로 계속 돌려보니까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갖고 주물럭거리고 화면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 있는 쪽으로 쓰다듬는 CCTV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명백한 성추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요. 7살이니까 이 아이는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하는 거지? 그러고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무섭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할아버지가 나 뭐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부도 만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몸의 기억이긴 하지만 그 몸의 기억으로 인해서 심리적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아이는 이 기억이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기억이 아마 뭐 심리 치료를 받아서 이제 치유가 돼야겠지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뭐 맨 처음에는 뭐 안 그러는 척하고 이랬지만 영상을 보니까 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고요. 엄마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좋아. 식당 근처 사는 그 할아버지가 여사장 딸을 성추행했다지 뭐야.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막 입에서 입으로 막 이런 소문이 확.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요? 전혀 엉뚱한 또 소문이 동네에 쫙 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 어머님 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저는 동네에서 지금 사기꾼이 돼 있어요. 애기 팔아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됐는데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한다고 신고까지 했냐. 그래서 제가 CCTV를 보여줬어요. 내가 사기꾼이냐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다들 이제 미친이라고 미친 영감탱이 곱게 늙으라고 이제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지.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영상 CCTV 보여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얼토당토하는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였을까요? 네, 들으신 대로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요. 이 80대 노인은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성추행한 적이 없다. 7살 딸을 앞세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식당에 찾아와서 왜 그랬냐, 뭔 일 있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딸을 생각해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다 보니까 결국 몇몇 동네 주민에게는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이를 본 주민들도 성추행이 맞다, 노인이 미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딸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옆 가게로 술을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노인이 사는 집과 식당도 가까워서 마주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식당에서도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어버리고 딸도 놀이터 가려고 하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없던 빚도 수천만 원 생긴 상황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영상 등을 확인한 뒤에 수사에 들어갔고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님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80세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행패를 부리냐면은 내가 애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다니냐 왜? 그러면서 사기꾼이다. 너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막말을 했고요.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했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서울에서 깡패였어. 이렇게 막말도 하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성이 전과는 있는데 어떤 힘인지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곧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노인이 그 초동 수사했던 경찰관하고 제보자를 뭐라고 했냐면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어.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났죠. 하지만 저 노인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자의 워딩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팀장님께서 너무 정말 곱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머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인간이 야, 이 사기꾼 X야, 가슴도 없는데 내가 어디 네 딸 가슴을 만졌다고 하냐, 뭐 이 짓을 했답니다. 이 짓을. 예? 자, 그런데요, 한때 깡패였다고 협박까지 한 이 80대 그 이후 동네에서 이런 짓도 했답니다. 피해자의 작은 할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옆에 그 술집 있거든요, 호프집. 거기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술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술 안 준다고 가라고 막 밀고 떠밀고 나가는데 밀자가 뭐가 있으니까 그걸 빼니까 그게 칼이더라고요. 응? 미쳤나 보라고요. 칼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지가 몸이 약해서 몸 보형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네 이거. 네. 저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80대 노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본인이 절제하는 게 없이 이제 범죄 비슷한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그것도 7살짜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내 아이 같은 아이에게. 그런데다가 근처에 호프집이 있는데 그 호프집에 가가지고 술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안 주시니까 몸에서 지금 흉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서 이 흉기가 뭐냐 그랬더니 말은 내가 몸이 약하니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과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핑계고 이게 어느 순간에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그런 느낌이 있으시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어서 또 식당이 지근거리에 있고 아이도 너무 어리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신 사장님은 상당히 여러모로 불안하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80대 김모 씨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에만 제출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거든요. 제가 저 양반 이름도 아는데 네. 이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노인이고 그래서 지금 거주지 확실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지만 무고죄로 지금 고소도 지금 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접촉될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판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게 2월 달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CCTV가 있고 뭐 증거 같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곧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만 예뻐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30대 여성 송 씨.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젠 부모님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덩달아 남동생과도 왕래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좀 만나자면서 연락을 해온 올케. 대체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동생과도 별 왕래 없이 지내는데 뜻밖에도 올케에게서 세연이 좀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가족들끼리 듬성듬성 이렇게 좀 소원해졌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30대 여성 송 씨는 일남 일녀 중 맞이고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인지 할머니가 아들을 원하셨고 다행히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할머니는 소원 성취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바로 차별인데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놓고 남동생에게만 용돈을 주는 건 기본이고 남동생이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송 씨가 뭘 사달라거나 먹고 싶다고 하면 들어주지 않아서 송 씨는 남동생에게 몰래 시켜서 이거 사달라고 해, 이거 먹고 싶어 해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더 상처가 됐던 건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아들, 딸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자, 뭐 아직도 이렇게 아들하는 집이 있어. 네. 요즘은 정말 딸을 더 예뻐하는 추세긴 한데 아직도 이제 왕왕 정말 끝까지 아들만 예뻐하시는, 그러니까 뭐 딸도 소중하고 아들도 소중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들만 소중하고 이 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가 그러신 거는 그냥 연세 많으신 할머니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부모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것도 아하. 엄마 아빠 둘 다. 그러니까 이 딸은 너무 속상했던 거죠. 어느 날은 딸이 밤에 무서워서 오빠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너는 다 커가지고 뭘 무섭다 그러니 그냥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들이 오늘 좀 늦게 도착할 거야 같아요.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다시 전화 한번 해봐라. 바뀐 거 그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기다리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누나니까 누나가 그렇게 뭐 질투하면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타박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 씨는 대학도 뭐 내돈내산, 그러니까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졸업을 했는데 아들은 등록금도 내주고 심지어 어학연수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초코님, 제 또래 엄마들도 아들 더 이뻐해요, 박 변호사님. 예. 자, 그래서 송 씨 입장에서는 얼른 집을 나가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고요. 직장을 얻은 다음에 바로 독립을 했고 부모님 지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부모님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이제 왕래 같은 거 할까 말까 좀 거리를 두면서 지냈는데 남동생 결혼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턱하니 신혼집 하나 또 해줍니다. 아하. 이게 뭐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또 서운했다고 해요. 그 후에 그 연락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남동생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올케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 관심은 온통 남동생한테만 가 있고 송 씨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가족인데 단톡방은 또 뭐하러 뒀어 또? 네, 그런데 남동생 결혼 후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존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올케인데요. 남동생을 향한 집착이 이제 올케에게 엉뚱하게 번진 건지 남동생이 아침에 출근은 잘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밥상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부모님은 꼭 한 소리씩 더 보탰습니다. 가령 아유 반찬이 좀 부실하다. 우리 은배는 생선구이보다 조림을 더 좋아한다. 아침이라고 대충 먹지 말고 제대로 챙겨 먹어라 등등. 거기다가 주말이나 휴일이 오면 꼭 집에 와라. 언제 오냐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는 송씨마저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은배가 문제였구만. 그렇습니다. 심지어 애가 태어나서는 그 간섭이 심해졌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바쁜데도 영상통화를 30분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 보내라, 영상 찍어 보내라. 보면은 아이고 많이 컸네 하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거지 3시 꼭 놀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불렀어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회 가게 되면은 은근히 쳐다보면서 아이야 에어컨이 좀 낡았는데 냉장고 소리가 나네 바꾸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어느 집은 우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니네는 뭐하니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버이날 용돈을 얼마 줬다는데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근데 이제 듣기만 해도 이렇게 탁 숨이 막히고 고구마 한 10개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송 씨가 어느 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올케가 참 고생을 하기는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올케가 전화가 오더니 새언니 우리 좀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둘이 안 친한 거예요. 이 올케랑 이제 새언니는 좀 멀리서 좀 서로 그냥 보기만 하는 사이였는데 만나자 그래서 뭔가 뭐 심각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서 제발 부모님 좀 말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부모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딸이 얘기하는 게 며느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 대 여자로 날 좀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시댁이랑 손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교류도 없었고 친하지도 않았던 올케가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송 씨가 당연히 이거 뭐 본인이 뭐 친하거나 또 그렇게 또 할 의무라든지 권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한테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현명하게 답변한 거죠. 은배 얘기는 듣겠지 엄마가. 은배한테 얘기하라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남편한테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차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단호하게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난처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에게 효도 강요하는 부모님 대 이 손절하겠다는 올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느냐. 자, 은배 팀장님. 저 손절하는 올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번지수가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 선호 사상은 아들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는 아들, 즉 남편을 설득해서 그렇게 그 해결해야 되지 신우이 권한 없어요. 하나 말하니까 남편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해서 그 시집에 가서 남편이 선언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과연 보일까요, 교수님? 네. 근데 저도 이제 팀장님 의견에 약간 뭐 좀 더 연장선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송 씨가 해결은 못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땐 도움도 좀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올케는 스트레스 정도인데 이 송 씨는 깊은 상처거든요. 차별을 당한 상처예요. 그래서 더 상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도움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니까 엄마, 아빠 올케한테 전화 좀 그만해. 그 집 지금 굉장히 부부간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대. 그냥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쪽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며느리가 손절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아주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뭐 차별을 한 것도 자식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내가 행동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조금 다른데요. 다른 거 저는 좋아. 받은 게 사실 없잖아요. 막 하세요 그냥. 누가 하고 누구한테 싶은 막해? 말씀이 있다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니요. 지금 우리 딸이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잘한다 진짜. 우리 은배 이혼시키려고 뭐 엄마가 하는 거 작정했구나, 해도 뭐 이런 상관이 거. 없어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면 조금 그런 거 조심스럽고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하게 하세요.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보고 싶나 하면서 소리 질러도 되지 않겠나. 뭔데 돌식 만들래? 막 제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딸이니까 뭐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것도 방법인 네. 것 같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은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카페모카님, 지지고 볶게 놔두세요. 괜히 또 원망만 듣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진현님도 손절하시고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박변 올소 이런 게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태국입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하얀색 트럭이 기차 건널목에 천천히 진입하는데요. 길을 건너려는 그때 화물열차가 빠른 속도로 맨날 달려와서 건널목은 이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트럭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혔고 실은 물건들도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차단기 안 내려왔어요? 네, 원래 열차가 접근하고 있을 땐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차단기가 올라가 있었고 열차를 미쳐보지 못한 트럭이 그대로 진입을 했던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열차가 지나가는 중에야 차단기가 서서히 내려오는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침 격입니다. 이 사람들 다친 거는. 네, 정말 천만다행으로 탑승자들 생명엔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거대한 체구의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맞은 여성이 재빨리 도망가지만 남성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말리던 다른 남성의 목덜미를 쥐어잡으면서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남성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다름 아닌 햄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햄. 추가금을 내고 샌드위치에 햄을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넣어준 양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화납니다. 여성 매니저가 낸 금액에 맞게 햄을 넣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남성은 매장 계산대까지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화납니다. 네,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고요. 하지만 여성이 입은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얼굴 반쪽에는 여전히 감각이 없고 트라우마 때문인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남성을 곧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화가 난다고 폭행을 하면 안 되죠.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고속도로 옆길에 흰색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딱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차에서 힘겹게 내리자마자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다시 일어나려고 애써보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모습입니다. 술 마셨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한 게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온 겁니다. 게다가 왼쪽 반신이 마비가 됐는데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흐릿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고 몸의 다른 절반을 이용해서 갓길에 주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누가 좀 구해줘. 다행히 럭키하게도 이 상황을 고속도로 카메라로 지켜보던 경찰들이 즉시 응급구조대를 보냈습니다. 남성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치료를 받고 잘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선글라스에 헬멧을 쓴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검은 차량 측면에 잠시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인데요. 다른 영상으로 뭘 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린 남성. 주차된 차량 옆에 뭔가 쓱 긋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느낌 와요. 자, 이 남성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서 차량에 이런 긁힘 테러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고요. 남대없는 봉변을 맞은 차주들은 약 900만 원에 들여 수리를 했는데요. 더 황당한 거는 수리된 차량들이 또 똑같은 테러를 당했다는 겁니다. 나쁜 인간. 이 남성 누군지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게. 크기도 내 취향에 맞게. 큰 얼음, 작은 얼음. 얼음 정수기는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